반갑습니다. 또 김은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예. 저는 배상희 기자입니다. 예. 저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지난달 27일 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이 그가 스스로 자살을 택했지만 모든 현상을 모아보면 결국은 그가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 경찰이나 검찰, 또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인에 대한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도덕적인 잣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뭐 마약을 꼭 간 건 아니에요. 술도 먹을 수 있고 유머 없어도 저도 외국 배우들은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나치게 그 책무를 무겁게 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도덕적인 재단을 너무 심하게 그렇죠. 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던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백 건의 기사가 인터넷에 막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제목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뭐 왜 죽었다더라, 뭐 어떻게 죽었다더라, 뭐 누가 나타났다더라,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연일 쏟아졌는데 그 이후에 그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전쯤이죠. 그 예술인 연대 한 47개의 단체가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대표로 예, 이제 맞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이성균 방지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 공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관련해서 이제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그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 열흘 동안 이성균과 혹은 그 연대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팔로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다루고 있는데 배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도덕적 잣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되게 절망하고 좀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음흉한 방관자, 음흉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약간 방관자죠? 네, 방관자. 네. 관음증이지.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가 그거였어요. 되게 음흉한 간음증 환자처럼 가만히 숨어서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나 그 룸사롱 같은 것도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사실은 배우 혹은 그 K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한류 스타들을 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예. 정말 상위 1%죠. 그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도. 이제 그들에게 그 직업이 주는 압박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K 문화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들을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견디고 자기의 이제 그 역량을 막 발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기에 도덕적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까지 이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영화 더킹이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네, 캐비넷. 네. 그래서 혹시 이 시기에 무언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는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언론은 그 필요에 따라서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뒤엎어버리고 사실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마약
혐의자일 뿐이지 마약이라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영화 배우 뭐 이렇게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그것도 3번씩이나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음에도 보면 경찰의 자기 합리화를 언론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또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것을 우리는 방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가. 네, 저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슈는 이슈를 덮은다에 이건 음모론자로도 취급받을 수 있으나 제가 그 우리 이태원 그 하런 파티에서 때 즈음에서 마약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의 그 특수부 검사들이 성과를 의하는 건데 그때도 이게 이렇게 유야무야 됐고 아이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쯤에서 이 시기가 뭔가 누군가가 연예인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누군가가 꼭 특히 연예인이면 더 좋지 않을까. 마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퍼졌으므로 우리가 강력히 마약을 단속하는 게 옳다, 맞다 라는 것으로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예스. 그런 또 제가 음모론자일 수도 있으나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저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가 해먹고 돈이 없고 큰 뭐가 없는 그 배우 중에서도 그런 배우들이 타겟을 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배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왜 마약인가? 마약인가를 좀 생각해봤어요. 다른 이제 뭐 그 전에는 뭐 보이스피싱 이게 굉장히 막 되게 핫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성추문. 예,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왜 마약인가? 그래서 그 좀 현대사들을 좀 이렇게 쭉 보니까 197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그 대마초. 대마초 연예인들을 대거 막 휩쓸어 갔던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가 한창 오일 쇼크로 막 경제 공황이 오고 그 국내에서도 막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막 민심이 흉흉하고 막 이럴 때여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때도 대마초라는 것을 활용한 게 아닌가. 보십시오. 사실은 마약을 수사하고 마약을 퇴치하겠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마약 유통 조직이나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성균 씨가 자살한 이후에 어떤 뭐 마약 조직이 나왔다든가 뭐 유통망이 나왔다든가 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마약과 전쟁 배우 하나 뭐 마약 혐의로 잡았다고 해서 그게 마약과 전쟁을 성공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뉴스가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가스라이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현대사회는. 지배하는 그래서 단계까지 와 이 있죠. 지금이 옛날에는 종교였다면 지금은 뉴스로서 사람들을 일반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심리학자로서 그러면 꼭 이게 사회적 타살이 아닌 또 다른 건 없었을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본 거는 이분 역시 그 강남 그 유흥업소의 그 마담의 협박 그래서 사기와 공갈을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에 의한 타살은 또 아닐까 그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뭐 협박녀가 뭐 맨 처음에 그걸 신고했던 협박녀가 그 강남의 그 마담이 아닌 그 마담과 친했다고 하는 20대 그 여성으로 이제 지금 어저께 그저께 계속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을 또 조사해 보니까 뭐 24일 76명이라는
그 피해자들한테 수천만 원, 수천억을 뜯어내가지고 사기 전가가 20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가 10월에 이제 2억 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뜯겨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즉 사기꾼들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몫을 했죠. 네. 크게 작용을 했죠. 네, 사기꾼들은 그럼 뭐냐?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거짓말, 남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꾀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우리가 노동을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놀고 먹자주의로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도 자기들은 잘났어. 거기에 대한 만족을 하면서 금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보니까 일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너희보다는 우월해라는 우월주의. 그들의 그 심리에는 잘못된 신념. 그게 이제 깔려 있군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잘났어.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기꾼들의 그 심리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남을 기만 속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로 쾌감을 얻고 보상을 얻는 것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가스가나 그 안에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아까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것이 옳아 라는 허위적인 신념을 해서 그들의 결핍을 충족하는 게 목적이다. 꼭 돈을 남을 편취하는 그 목적이가 돈을 얻기 위함도 있겠지만 사람을 속여 남으로써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게 이제 자기들은 성취감이겠죠. 그렇죠. 만족감이고 쾌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DSM-4에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이거가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그 다음에 또 영히스테리,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거는 애정 결핍에서 오는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의 걸 착취하잖아요. 착취하는 반사회성. 이게 안티소셜, 사이코패스하고 소셜패스하고 중에서 사이코패스하고 다른 소셜패스, 안티소셜적인 요소가 좀 있는 그런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착취입니다. 근데 그들의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래서 사기를 또 잘 당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조금 심리적으로 이제 뭐 호구의 심리학처럼 호구가 되지 맙시다라는 걸 외치는데요. 저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성규님 개인사가 있어서 사기를 당해 협박에 의해서 타살됐다는 쪽에 굉장히 좀 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기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사기 때문에 당해서 사기꾼들이 타살을 했다. 그러면 사기들에 의해서 피해자들도 많을 거죠.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인 것 같아요. 약자들이 특히나 사기 피해자,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착한, 거절하기를 노라고를 거절을 못하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좀 잘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사가 분류가 안 돼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간쓰게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심지어 또 기가 얇아요. 그럼 나 좋아하나 보다, 나를 아껴주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할 때 이거 꿔줘야 돼 말아야 돼. 거절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대부분들이 약자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노를 거절을 못하고 약간 의존적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인간이라는 거는 약하기 때문에 버블버블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커리어나 경력이 혹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리만족하는 거. 누군가를 선망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맨 처음에 사기꾼들이 잘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하면서 선망을 하면서 의존을 하면서 근데 결국 내가 있지 너무 어려워 조금 몇 달이면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미끼에 그냥 덥석 그렇죠. 물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좀 그렇죠. 되게 치명적인 게 그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가수나 네. 배우, 뭐 네. 연예인들, 정치인들도 네.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낚시에 딱 걸렸을 때는 이들은 철저하게 의리다. 가불병 정의다. 왜냐면 그럴 수 악랄하게 너의 이미지에 타겟을 내가 이제 그렇죠. 되게 데미지를 주겠어 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가 이 사기꾼들은 달래고 얼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아서. 예, 약점들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걔네들이 쓰는 수법 중에서 동정과 협박을 동시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약한 약자거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레셔를 주면 100% 그렇죠. 사기의 네. 피의자가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인 이렇게 많은 공인 연예인들이 굉장히 의도 아닌 정이라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너무나 지당하신 네, 말씀을 네, 네. 해주셨고 네. 그 문화예술계도 너무나 이제 그 극과 극 뭐라 그러죠? 이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톱스타라고 그렇죠. 말하는 우리가 A급이라고 말하는 그 연예인 부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이미지 세탁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반면에 너무나 이제 그 가난한 연극 배우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도 낮고 뭐 예술적인 활동도 되게 이제 그 역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들을 그 연결해주는 다리나 매개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점프 메이저 해야만 마이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예술인들의 연대,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중간지대가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이 작업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서서 이제 해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예술계 입장에서는 되게 상징적이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런 움직임을 언론에서 사실은 또 받아서 많이 대변을 해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것이 참 또 안타깝습니다. 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술계나 문화예술계나 체육계나 어느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탑 스타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다수는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 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팬들에게 혜택을 받은 탑스타 그룹들이 사실 앞장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 자기 이미지 때문에 뭐 나서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가장 비겁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우는 공인이라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성균 방지법을 하듯이
이런 거는 반드시 굉장히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혐의이지만 그 사람들의 혐의자들을 그렇게까지, 물론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이성균 배우님도 의혹이 되는 피해자의 어떤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 그걸 보호 안 하고 3번씩이나 포토라인 세우고, 그리고 설령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은 중요해서 가해자들의 머그샷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명 네, 케이스 맞습니다. 파시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오히려 가해자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미국 그게 신문을 보면서 다 그 스토리텔링을 들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다 나오니까요. 예.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너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일관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맞아요. 이중적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그 가혹한 피의자, 가해자들을 인권을 보호하느라고 글을 공개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배우도 공개하지 않고. 아니면 또 뭐 거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좀 하시면.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드는데, 각자 도생 아닙니까? 왜- 정신 차려야 그 집단 가스라이팅을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야 원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 원래 사는 건 다 이런 거야 라는 식의 포기를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좀 청년들은 막 취업을 포기한다거나 삶을 포기한다거나, 뭐 중년의 가장들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 사회 문화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어. 이 사회는 원래 그러니까. 무기력과 무기력과 그 포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번쩍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성균 씨를 죽게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고 노회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게 만든 게 검찰이 그들을 정말 국민적으로 망신 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낙인을 예. 찍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큰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그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반복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두렵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렇지만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굉장히 우리가 일정 강경기도 지났지만 디스토피아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큰 국민,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또 뭐 작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좀 지금 이야기하면서 좀 들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이에요. 그렇죠. 광화문을 꽉 채우고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했던 국민들은 다 어디 갔지 지금?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있는데 들어요. 매스컴이 장악되어서 표현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 긍정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10명에서 7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패닉
시각과 공황의 상태에서 벗어나자. 스스로 음. take care of myself.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눈에 가려진 것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좀 그런 통찰력도 좀 스스로 좀 길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곧 분출하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또 교수님은 뭐 마지막으로 또 저는 사기를 당하지 말자.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네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또 단디하고 이에 이성균이 되지 말자.